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저를 낳아준 아버지와 마음으로 저를 품어 제 인생을 바꿔준 또 다른 아버지 말이죠. 길지 않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온통 두 아버지의 흔적 투성이더군요. 두 아버진 서로 참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그런 두 아버지와 그 아래에서 자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진 사연 속에 숨어있던 엄청난 비밀과 함께 말이죠. 어릴 적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할머니는 산파도 없이 혼자 아버지를 낳다 돌아가셨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지으며 아버지를 혼자 키우셨던 할아버진 아버지 나이 17살 때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중학교도 가지 못하셨던 아버진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하며 파리 같은 목숨을 이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진 당시 새들어 살던 집 마당의 평상에 앉아 웃으면서 말해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고향 선배였던 집주인 아저씨는 혀를 차셨습니다. 아, 이제 고작 국민학교 들어간 꼬맹이한테 무슨 그런 고된 얘기를 하는 거야? 자네도 참... 아, 형님, 비록 제 인생은 고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은 해도 전파사라는 직장도 다니고 예쁜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말이죠. 아참, 이 가난한 고향 동생에게 저렴한 사글세방을 내어준 멋쟁이 형님까지도요. 인심 썼다 이거야? 끝에 슬그머니 갖다 붙여대긴. 이따 저녁에 재수 씨랑 영재 데리고 우리 집 와서 밥이나 먹어. 마누라가 굴비를 사왔어. 아버지, 굴비가 뭐예요? 엄청 맛있는 생선이야. 아버지가 미안해 우리 아들. 아버지가 나중엔 꼭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꼭 알려줄게. 돈은 어떻게 많이 벌어요, 아버지? 글쎄, 사실 이 아버지도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 저기 주인집 아저씨는 중학교 선생이라 똑똑하고 우리보단 돈도 잘 벌거든.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형님, 우리 영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뭘 당연한 걸 묻고 있어? 영재야, 이제 국민학교 들어갔으니까 너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변호사 같은 훌륭한 사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널 무시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거든. 물론 변호사 같은 훌륭한 직업은 또 여럿 있지만 말이다. 그럼 전 커서 변호사 될래요. 변호사 돼서 우리 엄마랑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래요. 당시만 해도 우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진 가족을 사랑했고 엄마 또한 제게 상냥했으니까요. 주인집 아저씨와 저희 아버진 절친한 사이로 아저씨 내외는 우리 가족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덕중아, 얼른 나와. 재수씨도 얼른 나오세요. 주말이라 동물원에 사람이 미어 터질 겁니다. 예, 형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두 가족은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피서철에 놀러 가기도 했고, 어린 저와 저보다 2살 많았던 아저씨네 딸을 데리고 가끔은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죠. 아저씨와 아버진 종종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셨는데 그 옆에서 얻어먹던 짭짤한 안주와 시원한 저녁 공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형님, 이번 달 사글세 못 낸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열심히 산다곤 사는데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됐네 이 사람아.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자, 술이나 한 잔 받어. 자네가 방전되면 누가 자네 처랑 영재를 책임지나? 가정의 어깨는 늘 무거운 법이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아저씨의 응원과 달리 저희 집의 미래는 밝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12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 걸 시작으로 가뜩이나 무너질 구석도 없던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어릴 적엔 잘 몰랐지만 엄만 다른 남자 바람이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아버진 일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야, 한영재, 슈퍼 가서 술 사와. 아버지, 슈퍼 아주머니가 우리 집 외상값이 너무 많다고 저번에 더 이상 술 못 준다고 하셨어요. 뭐야? 치사한 여편네. 누가 그 돈 떼어먹나? 자, 돈 이걸로 사와. 딴 길로 세지 말고 곧장 안 오면 너 죽어. 알았어? 더 이상 다정했던 아버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진 절 영재아가 아닌 한영재라고 불렀습니다. 엄마의 흔적인 제가 밉다고 푸념했고 집 나간 엄마를 향해 온갖 육두문자를 붙여 욕을 해댔죠. 처음엔 그런 아버지가 무섭더군요. 하지만 전 또래보다도 더 빠르게 덩치가 커지고 있었고 외소했던 아버지가 점점 무섭긴커녕 한심하고 미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취한다. 한영재, 물 가져와 얼른. 아버지가 떠다 드세요. 아버진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이놈 말하는 것 좀 봐라. 오호, 너도 결국 네 엄마 못된 싹바가지 닮았구나. 아주 그 애미의 그 자식이야. 네 엄마가 나 버리고 갔다고 너도 지금 나 무시하냐?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든 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에요. 저도 엄마가 끔찍하게 싫어요. 나 싫다고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요. 왜 자꾸 엄마 들먹이면서 죄 없는 제 마음에 상처 내세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늘 욕설 들어가면서 수발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전 아버지가 끔찍하게 미워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 저는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괜히 동네를 서성거리다 불량한 형들 눈에 띄어 잠시 무서운 무리들과 어울리기도 했죠. 고작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애가 말입니다. 또한 전 얼른 아버지에게 자립하기 위해 아침에 신문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아버진 또 제게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시더군요. 뭐? 신문 배달? 야 이놈아, 너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안 될 거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돈을 벌어 돈을. 공부 무슨 돈으로 해요? 이따위 집안에서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예요. 전 얼른 돈 벌어서 이 집 나갈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면 지긋지긋해요. 점점 저와 아버진 좁은 한 공간에서 서로 말 한 번 붙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우리 부자를 챙겨준 사람은 주인집 아저씨 가족이 유일했어요. 아저씨는 늘 아버지를 찾아와 다그치고 퇴근하셨죠. 덕중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너 그딴 여자 하나 떠났다고 네 인생까지 망칠 작정이야? 오히려 그딴 인간 더 늦기 전에 네 인생에서 사라져준 걸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신경 끄세요 형님. 전 어차피 마누라한테도 버림받고 이런 시궁창 인생 벗어나지도 못하는 버러지예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영젤 생각해야지 영젤. 화도 내고 등짝을 후려치고 설득해가며 아저씨는 아버지를 수렁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반찬을 챙겨주셨고 두 분의 딸인 지혜 누난 절 볼 때마다 자기 팔로 제 목을 장난스럽게 감싸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몇 살이나 먹었다고 맨날 그렇게 죽상이냐? 나랑 오락실 가서 게임이나 하자. 나 엄청 연습 많이 했으니까 각오해. 안 가. 눈 하나 가. 이게 어디 감히 누님한테 큰 소리야. 잔말 말고 따라와라잉. 누나는 늘 우울해하던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더욱 과장해서 밝은 척을 해줬던 거예요. 결국 억지로 끌려가 누나와 오락을 할 때면 아버지를 향한 미움 때문에 힘들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곤 했죠. 그렇게 술만 마시던 아버진 결국 심한 간경화가 오더군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아버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길 반복하며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누워있던 아버진 아주 오랜만에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영재야.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한영재가 아닌 영재야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그냥 흘끔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아버진 그런 제게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널 안아봐도 되겠니? 싫어요. 저는 볼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마음에 잠시 집 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믿고 속상해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말없이 울고 있으니 마침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누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재야, 왜 그래? 또 아버지랑 싸웠어? 아니, 그건 아닌데 누나. 나 아버지가 정말 너무 미워. 내가 제발 술 좀 마시지 말라고 애원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불쌍하게 누워있으면 누가 동정이라도 해준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옛날 다정했던 아버지인 척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말 같은 걸 하는 건데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야. 저는 누나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놀란 누나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 제 어깨를 감싸고 토닥토닥 달래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아버진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장례는 아저씨가 직접 치러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중1이었고 제겐 일가 친척이 없었으니까요. 아저씨가 아주 나중에 말씀하시길 수소문을 해서 엄마에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렸지만 엄만 들은 척도 안 했다는군요. 자긴 그 남자와 새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아저씨를 쫓아냈다고 해요. 엄마에게 전 아버지와 같은 짐 혹은 혹덩이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진 엄마처럼 절 버려두고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버지 또한 자식을 위한 마음보다 자신을 떠난 엄마를 향한 원망이 더 컸으니 술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걸 테니까요. 아버지를 많이 위하셨던 아저씨 또한 심하게 낙담한 모습이더군요. 아저씨는 납골당에 안치시킨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셨죠. 덕중아, 너도 참 모진 놈이다. 모진 놈이야. 네 아들만 불쌍해서 어쩌냐. 그날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와 제게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납골당에서 아저씨가 제게 불쌍하다고 한 말을 들었으니까요. 불쌍한 걸 불쌍하다고 했을 뿐인데 그땐 아마 어린애의 치기 어린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싫어요. 저 하나도 안 불쌍해요, 아저씨. 저 지금 신문 배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유 배달도 하고 전단지 알바도 하면서 사글세 꼬박꼬박 낼게요. 저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아주머니와 누난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게 호통을 치셨죠. 넌 네가 다 큰 어른 같지? 아니야 이놈아. 내 눈에 넌 이제 막 걸음마 뗀 갓난애야. 사글세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아버지 어차피 1년 전부터 사글세 따위 내지도 못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너한테 다시 받으랴? 나 학교 선생이야. 어려운 학생을 후원을 못해줄 망정 너한테 돈을 받으라고? 선생 자존심에 먹칠하지 말거라. 내 품에 있는 이상 넌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잔말 말고 들어와. 그래 영재야. 아저씨 말대로 해. 아줌마가 장례 치르는 동안 한 번씩 와서 네가 쓸 방 치워놨어. 널 혼자 두면 이 아줌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 어? 사실 아저씨 말대로 저는 고작 14살이었는데 혼자 사는 일이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그런 두 분의 말에 감사해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가 방 정리를 마치자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영재야, 너 신문 배달 이제 그만둬라. 보다시피 우리 집이 부잣집은 아니어도 너 하나 더 걷어 키우는데 힘이 빠듯할 형편은 아니야.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아저씨, 저 그렇게 민폐 끼치는 애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얼른 돈 벌어서. 어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전부터 왜 벌써 돈돈거리는 게야? 아저씨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하라고.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살아. 살아가는데 남들 시선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이 넌 무시하지 못하게 살란 말이야. 정 부담스러우면 악착같이 성공해서 갚아. 이 어린 나이에 신문 같은 거 들지 말고 연필을, 펜을 들어야 네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는 건 때려치우고. 말씀은 무섭게 하셨지만 아저씨가 절 걱정한다는 마음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 불량한 무리에서 멀어지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제가 변했다기보단 솔직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 무리와 어울렸던 거지 애초에 그런 짓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바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그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재 너 성적이 이게 뭐야? 학원 다니면서 졸았어? 죄송해요 아저씨. 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동안 공부를 손에서 나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건 다 핑계야. 네가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은 거야. 덜 절박하니까. 너 성공할 거라며? 성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피나는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야 이놈아. 여보, 애 좀 그만 잡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적 잘 나왔는데 왜 그래요? 우리 지엔 영재보다 성적 훨씬 못 나왔어도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영재 이놈이 남들보다 더 영특한 놈인 걸 아니까 그렇지. 아까워서. 잔말 마고 영재 너 다음 시험 때도 이 모양이면 아저씨한테 혼날 줄 알아? 아저씨는 유독 제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 강요 때문에 처음엔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억지로 공부하고 있는 제게 과일을 가져다 주며 다정하게 건넨 아주머니의 말에 그나마 위로를 받았죠. 영재야, 아저씨가 좀 무섭지? 학교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다더라. 아저씨가 말은 저래도 다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야. 너한테 기대도 크고 아마 네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더 모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은 여린 양반이니까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줘. 아저씨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등산 간다니까 우리 그날은 공부하지 말고 아줌마랑 지혜 누나랑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영화 구경도 하고. 아저씨한텐 비밀로 하고요? 그럼 당연하지. 자, 아줌마랑 약속. 대신 다녀와선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다. 아주머니는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어요. 누나 또한 늘 제 편이 돼주었죠. 그런 두 사람 덕분에 전 공부 이외에도 밥상 예절, 어른 공경 등 저에게 계속 엄하게 구는 아저씨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후 그 집에서 산 지 3년여가 지났을 땐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소린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아저씨는 그렇게 아버지와 살 동안 태도와 예의 범절이 많이 불량해진 절 가르치셨던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반 친구와 크게 싸움을 했었어요. 아저씨는 제 보호자 자격으로 잠시 시간을 빼서 학교에 불려오셨습니다. 전 아저씨께 엄청나게 혼날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날 오히려 제 담임에게 화를 내시지 뭐예요? 영재 이 녀석이 먼저 태수 코에 주먹을 날렸답니다. 계속 태수가 영재를 고아 자식이라고 놀렸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량배도 아니고 주먹질하면 어쩝니까? 고아를 고아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무튼 부모 없는 애들이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영재 너 얼른 태수한테 사과해. 이 보세요 담임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왜 우리 애가 먼저 사과를 하느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다 고아가 된다고요. 선생이란 사람이 애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보듬어 줄 생각을 해야지. 어찌 그렇게 못났습니까? 같은 선생으로서 창피합니다. 친구의 상처 놀리는 게 아니라고 저놈을 혼내야지. 참다 우라가 터진 우리 영재한테 먼저 사과하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재 보호자로 온 제가 안 보이십니까? 제 피는 안 섞였어도 저희 집으로 거둔 이상 영재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입 조심하세요. 그날 아저씨는 교무실을 완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저씨는 담임과 저를 놀린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사과를 받아내셨죠. 저는 그런 아저씨가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조차도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을 내시더군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옛날에 불량한 애들이랑 놀던 버릇 아직도 못 고쳤어? 어따 대고 주먹을 먼저 내밀긴. 하지만 아저씨, 아깐 분명 걔가 먼저 잘못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걔가 먼저 잘못했지. 하지만 너도 잘못했어. 지금이야 아직 학교라는 울타리가 널 지켜주고 있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더없이 냉혹해지는 거야. 주먹은 네가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해주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힘을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얻고 지식을 가져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네가 고아인 게 뭐 창피하냐? 창피하지 않을 일 가지고 괜히 열내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은 냉정하고 냉혹해. 네가 고아라는 사실만으로 널 무시할 놈들은 아까 그놈하고 네 담임선생 말고도 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야. 넌 남들보다 출발선이 뒤에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더 무시 안 받고 인정받으려면 더 독하게 노력하고 더 참아. 남들보다 훨씬 예의 있고 똑똑하게 굴어. 아무도 널 무시 못하게 크라고 이 녀석아. 아저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제게 인생에 대해 교육하셨습니다. 무작정 착하게 살아라. 넌 가여운 아이다 라는 말보다 냉정한 세상을 가르쳐주는 아저씨의 말이 가슴에 콱 하고 와닿더라고요. 게다가 아저씨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제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덧붙이시더군요.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하다가 지치면 우리에게 기대서 울어도 된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란 그런 거야. 자식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뒤에서 늘 조용하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존재 말이다. 그러니까 넌 우리가 있으니까 더더욱 고아란 말에 발끈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 녀석아.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깊은 뜻을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동안 아저씨를 조금 미워하기도 한 절 용서해 주세요. 저 아저씨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저씨는 바로 저를 마음으로 품어준 제 두 번째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 뒤 아저씨의 말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아저씨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커질수록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군요. 친자식이 아닌 저에게 아저씨는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주는데 정작 친아버지란 사람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절 떠나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아저씨는 가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영재야, 네 아버지 너무 미워만 하지 말거라. 알고 보면 참 모진 인생을 살다간 불쌍한 사람이야. 네 생각처럼 한심하고 나쁜 사람만은 정말 아니었단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인했던 아저씨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아저씨의 손엔 저희 아버지와 둘이 찍은 사진이 들려있더군요. 엄마가 집을 나서기 전인지 두 분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전 그런 아저씨께 차마 알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아저씨의 잔을 채워드리곤 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든든한 후원 덕에 명문대 합격한 전 어린 시절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졸업 후 대학원인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감사하게도 아저씨는 그간의 제 학비를 모두 대주셨어요. 덕분에 전 대학생 땐 과외만 몇 개를 하며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신 과외를 하면서 모은 돈은 전부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너 쓰라니까 왜 자꾸 우리를 줘? 나 중학교 교장이야 임마.
곧 퇴직한다고 해도 연금도 충분히 받아. 그래도 어떻게 제가 학비를 전부 당연하게 받겠어요. 이건 자식으로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제 효심이에요. 그냥 받아주세요. 저는 질색을 하는 두 분께 늘 돈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두 분은 그 돈을 결국 제 로스쿨 학비로 아예 입금해 버리시더군요. 제가 충분히 계속 벌어서 쓸 수 있는데 말이죠. 아저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도 대학이지만 대학원 생활은 차원이 다르게 힘들어. 이제 가외하지 말고 공부만 하거라. 얼른 변호사가 되는 게 오히려 우릴 기쁘게 해주는 일이야. 저는 감사한 두 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한 후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따로 고시원으로 들어가 공부했어요. 우리 아드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아줌마, 저 잘 챙겨 먹고 있다니까요. 이런 반찬 계속 안 해다 주셔도 되는데. 우리 아들 밖에 떼어놓고 내가 마음이 놓이나. 그래도 아줌마 오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알았어. 그럼 다음부턴 우리 지혜시켜서 보낼 테니까 받아서 잘 먹어. 알았지? 가끔씩 전화하고 집에도 오고. 아주머니와 누난 번갈아 가며 제게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한 번씩 절 찾아와 밥을 사주며 응원해 주었죠. 이미 그들은 제 가족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셨죠. 생각보다 탈락의 고배를 많이 마셔야 했지만 그런 가족의 응원 덕분에 저는 나이 34살에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영재야. 아줌마가 한번 안아보자. 오, 한영재 좀 했다? 그렇게 변호사 되겠다 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멋지다. 누나가 임용고시 합격해 아저씨처럼 중학교 교사가 된 후로 그렇게 기뻐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아저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 계셨는데 가만히 다가가 보니 아저씨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본 누난 와 웃으며 소리쳤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 우신다. 내가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도 이렇게 안 우시더니 이 집 진짜 자식은 내가 아니라 영재 너였던 거 아니야? 영재야, 아버지 네가 변호사 된 게 이만큼이나 기쁘신가 봐. 얼른 와서 한번 안아드려. 아저씨,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엄한 교육이 아니었다면 전 절대 이렇게까지 이악 물고 노력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제 또 다른 아버지세요. 물론 아주머니도 제 두 번째 어머니나 마찬가지시고요. 앞으로도 두 분께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널 정말 현명하게 키운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널 너무 엄하게만 키운 건 아닌지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잘 해내줘서 정말 고맙다. 축하한다 내 아들. 저는 아저씨를 꼭 껴안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절 안아준 아저씨는 그날 처음으로 절 아들이라고 칭해주셨죠. 아저씨가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결국 우리 셋 모두 눈물이 터져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또한 그날 전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또 한 가지 엄청난 소식을 안겨드렸어요. 아줌마, 아저씨, 사실 저 누나랑 3년간 교제 중이에요. 아들이 사회가 되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제 평생을 바쳐서 누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너희 둘이 결혼을 한다고? 누나는 얼굴을 붉힌 채 두 분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나가 아주머니 대신 고시원에 있는 제게 반찬을 자주 가져다 주는 동안 우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어릴 때부터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하다가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떨어져 살던 사이 새로운 마음이 싹 튼 거죠. 누나와 얼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갈 듯한 놀람분은 아저씨 한 분뿐이시더군요. 아주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뭐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
왜 다 아는 듯한 표정이지? 나 말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니? 네 아버지야 워낙 이런 데는 둔하다지만 내가 반찬만 만들면 파득파득 네가 가져가겠다고 우기고 뭐 하냐고 물어보면 툭하면 공부하는 영재 옆에서 너도 영어 공부한다는데 눈치가 뻔하지 뭐. 아무튼 축하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다는데 반대를 내가 왜 하겠어. 엄만 개인적으로 영재가 너보다 조금 더 아깝다고 본다. 헐, 거봐 내가 말했지? 분명 이 집 친자식은 내가 아니라 영재 너일 거라고. 아버진 허락해 주실 거죠? 네? 저는 괜히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아저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걷어준 건 걷어준 거고 자신의 딸에 대한 문제는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우리를 번갈아 가며 물끄러미 보더니 대뜸 한 팔에 한 명씩 우리를 양쪽으로 껴안으시더군요. 그리고는 또다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조그만한 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을꼬.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너희끼리 살아간다면 내 늙어서도 너희 두 사람 걱정은 안 하고 편히 갈 수 있겠다. 잘 생각했어. 너흰 분명 사이좋게 잘 살아갈 게다. 아저씨, 아까도 엄청 우시더니 이렇게나 눈물이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저씨 많이 늙으셨네. 그러는 영재 너도 또 눈물 그렁그렁 하고 있구만 뭘. 아무튼 둘은 진짜 피 섞인 부자도 아니면서 참 똑 닮았어. 안 그래 엄마? 결국 아저씨와 저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 콧물을 주렁주렁 매달고 흐느꼈습니다. 누나 아줌만 그런 우리를 보며 울보부자라고 놀려댔죠.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후 아저씨는 조용히 절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저씨 입에서 나온 말은 저녁 식사 내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던 제 기분을 순식간에 비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너도 어엿하게 꿈을 이뤘고 나는 널 다 키웠으니 이젠 너에게 말해줘야겠구나. 뭘요 아저씨? 20년 전에 미처 너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진실을 말이다. 먼저가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이 써졌습니다. 하필 이 좋은 날에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나 싶었죠. 하지만 버릇없이 아저씨의 말을 막을 수 없기도 했고 20년 전의 진실이라니 그게 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전 잠자코 아저씨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란 놈은 엄청난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말았죠. 사실 네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쯤 날 따로 찾아와 부탁했었다. 부탁이요? 그래, 자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미리 널 내게 부탁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비인 자기까지 가버리면 남은 넌 어떡하냐고 엉엉 울더라. 자기가 널 더 챙겼어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못난 인간이었대. 이렇게 빨리 몸이 망가질 줄 알았다면 너에게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건데 그러긴커녕 너와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면서 후회하더구나. 그리곤 자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나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어. 네 아버지가 그래도 너 생각한다고 그런 보험을 틀어놨었더라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돈으로 너 공부시키고 잘 좀 키워달라고 내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사정을 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안아봐도 되냐는 말을 빼곤 제게 사과 한번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를 위해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다뇨.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보험금을 왜 저한테 직접 안 남기고 아저씨한테 남기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왜 저한테 여태 안 해주셨어요? 보험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절 부탁을 하셨다는 걸 왜 제게 말을 안 해주셨냐고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는지 누구보다 아저씨는 잘 아시잖아요. 보험금은 당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네가 걱정이 된다고 했어.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린 네가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빼앗기거나 옳지 못한 곳에 쓸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내게 맡겼던 게다. 그 돈으로 널 키워달라고. 그리고 너에게 여태 모든 일을 말하지 않은 건 네 아버지 부탁 때문이었다. 사실 네 아버진 자신이 널 내게 부탁했다는 걸 평생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네 아버진 죽을 때가 돼서야 자기가 너에게 사과라고 착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걸 보면 너에게 남은 죄책감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던 아들이 자기가 가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그러지 말걸 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길 바랬어. 어차피 너에게 자신은 죄인이니 차라리 자신에 대한 미움을 동력으로 네가 독하게 살아가길 바라겠다고 했다.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청난 진실을 들은 저 또한 멍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저씨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어미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널 보며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 그래서 언젠간 너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앞만 보며 달리던 네가 혹시 중요한 시기에 무너지기라도 할까봐 말을 할 적기를 놓치고 말았단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젠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야. 20년 전 돌아가시기 이틀 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엄청난 용기를 낸 아버지의 말씀이 말이죠.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어도 아버지 늘 제 등 뒤를 보고 계셨던 거죠. 결국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절 안아보고 싶다는 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제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싫다고요. 근데 아저씨 말이 사실이면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고작 2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신 거라면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방황했던 시긴 채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놈이 고작 그 시간을 못 참고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절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절 위했다면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게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 차라리 네 아버지한테 널 부탁받은 바로 그날이라도 너에게 네 아버지 진심을 전해줬더라면, 그랬더라면 너희 두 부자가 화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저씨. 사실 그냥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자식이 돼서 한 번만 아버지께 먼저 다가가 볼 걸. 그랬다면 아버지도 저에 대한 진심을 보이는 게 조금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요. 평생 고생만 하다 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자식한테 미움받고 산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불효자고 죄인이에요. 아니다,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랐잖니. 영재야, 네 아버진 절대 불쌍하지 않다. 왜냐면 네 아버진 아들인 네가 변호사가 된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봤을 테니까 말이야. 자신과 달리 넌 꼭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돼서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자기 유일한 소원이라고 했어. 지금쯤 하늘에서 아주 많이 기뻐하고 있을 거란다. 그러니까 영재야, 지금이라도 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이제 미움은 모두 털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리 와, 내 새끼. 네가 그렇게 서럽게 울면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아저씨는 오열하는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두 사람 모두 생전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던 거겠죠. 아저씨는 함께 여름밤 평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이자 동생의 모습을, 저는 그 평상 위에서 제게 마른 오징어를 건네주며 한쪽 눈을 찡긋하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이 너무 애달프게 느껴져 더더욱 죄책감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방 밖으로 나가보니 거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누나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보니 아주머니는 이미 아저씨께 들어 사정을 알고 계셨고 방 안에서 들려온 제 외침에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 아주머니가 누나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군요. 누나 아주머니는 절 끌어안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죠. 다음 날 저는 아저씨와 둘이 아버지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마주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곳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크고 작은 제 사진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중학교 졸업 사진부터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진, 대학 입학 사진과 가족들끼리 물놀이를 간 사진까지 그곳엔 제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늘어져 있었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아저씨였습니다. 나랑 집사람이 가져다 둔 거야. 어차피 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오길 싫어했잖니. 사진이 남아 그토록 걱정했던 자식놈 얼굴 보라고 그랬다. 야 덕중아, 보고 있냐? 네 아들 드디어 어제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장어지? 나 네 자식만은 정말 훌륭하게 키워달란 네 부탁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물론 고생은 영재가 훨씬 많이 했지만 말이야. 이 정도면 나 너랑 한 약속 지킨 거다. 나한테 그런 무거운 비밀 지우고 훌쩍 떠나버린 거 내가 두고두고 벼르고 있어 이 자식아.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넌 원펀치 쓰리강냉이야. 아 그리고 너랑 나랑 사돈지간이 되게 생겼다. 우리 딸 지혜 알지? 지혜랑 영재랑 언제 눈이 맞았는지 이 앙큼한 것들이 결혼을 하겠다는구나. 하긴 난리통에도 청춘은 불타오르는 법이지. 그립다 청춘. 아무튼 난 우리 애들 행복하게 잘 사는지 좀 더 지켜보다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다 내 동생. 아저씨 마치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듯 아버지의 사진을 쓸어내리며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차오르는 눈물을 결국 참지 못하고 흘려보내며 20년 만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영재예요. 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뵈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원망하며 살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전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버진 절 끝까지 아껴주셔서 제가 아버지 아들로 마지막까지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다른 것보다 20년 전에 아버지 못 알아드려서 죄송해요. 그거 하나가 제일 제 목에 가시처럼 걸려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저는 20년 전 안아드리지 못한 아버지 대신 그곳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차가운 유골함을 어떻게든 제 온기로 따뜻하게 데우려는 듯 저는 한참 동안 유골함을 안고 쓰다듬었죠. 그리고 그날 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해 겨울 저와 누나는 더 이상 누나 동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저씨 아주머니 또한 제 장인 장모님이 되셨죠. 감사하게도 저희 신혼집은 장인 어른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 하니 장인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봐도 괜찮어. 이거 20년 전에 네 아버지가 남겼던 보험금에 내 돈 조금 더 보탠 거야. 하지만 장인어른, 그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가 저 키우는 데 쓰라고 주셨다면서요. 난 그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었잖니. 아들이자 사이가 된 영재 너 말이다. 널 키워준 값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아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줬다고 네 아버지도 좋아할 거 아니냐. 이거 받고 부디 둘이 평생 행복하게만 살아. 결국 장인어른은 아버지에게 받으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던 겁니다. 거기다 결혼할 땐 그보다도 더 큰 돈을 얹어주셨고요. 변호사라곤 해도 아직 사회초년생이었던 전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평생에 걸쳐 저 키워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은혜 갚아 나가겠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세계 여행도 다녀오자고요. 그거 좋구만. 여보, 우리도 변호사 사이 덕 좀 이제 봐보자고요. 제가 은혜를 갚을 날이 아직 많을 줄 알았건만 결국 우린 모두 함께 세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장인어른은 폐렴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마스크 시국이 기승을 부렸던 바로 그 시기에 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던 장인어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가뜩이나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에 그런 불행을 만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며 전 장인어른께 약속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 다 갚지 못하는 애 장모님께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라도 갚으며 살아갈게요. 장인어른, 제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늘까지 길이 멀 텐데 조심히 가세요. 제 말에 장모님과 당시 우리 아들 임신 중이던 아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지를 모신 낙골당에 안치되셨습니다. 비록 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지만 이렇게라도 두 분이 가까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의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오래전처럼 어딘가에서 밤하늘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셨을까요? 너 때문에 힘들었다며 예전 하신 말씀처럼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지께 장난스런 주먹을 날리셨을까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참 그립습니다.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았던 젊은 두 분의 맑은 웃음이 말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 저도 두 분을 뵈러 가게 된다면 그땐 저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어린아이 모습이 되어서 술 한잔하는 두 분 옆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세고 싶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의 기일이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우린 이틀 중 하루를 정해 낙골당을 매년 찾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난 후론 아들도 늘 함께 데려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 얼굴을 두 분께 보여드릴 때마다 장모님은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곤 하시죠. 에휴, 두 양반 다 살아있었으면 손주 바보가 됐을 텐데 거 미안합니다들. 우리 손주 재롱은 나 혼자 실컷 보고 갈게요. 나중에 만나면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뻤는지 설명해 드리리다. 저는 저를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헌신하신 장모님과 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약자의 편에서 힘쓰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명한 아내와 상냥한 장모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좋은 변호사로서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두 아버지께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일 테니까요. 이렇듯 처음 말씀드린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는 두 아버지 모두입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들 말이죠. 저 또한 언젠간 우리 아들에게 두 분처럼 훌륭한 아버지가 반드시 되어주고 싶어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부모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세상엔 생사도 알고 싶지 않은 제 엄마처럼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미처 다 보이지 않는 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부모이신 분 혹은 부모가 될 예정이신 분들 모두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